뭐 하는 짓이야? 이 아침부터. 윤미라 이사의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를 갈랐습니다. 명품관 청소를 돕던 제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졌고 동시에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줄이 끊어졌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막 들어서던 80세 백만장자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온몸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반지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가까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이 사연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짜증나게 하네 진짜. 재수없게 아침부터 정말. 윤미라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27살 판매사원인 제게도 미라이사의 냉정함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제대로 청소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때려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작은 반지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에메랄드 반지는 마치 누군가를 찾아가듯 로비를 가로질러 굴러갔고 마침 백화점에 들어서던 한 남자의 구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그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그분의 시선은 오직 발밑에 작은 반지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 반지를 집어드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분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80대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모습은 주변의 모든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며 회장님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마치 30년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목을 만졌습니다. 옷 속에 숨겨둔 제 목걸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셨고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 똑같은 에메랄드 반지였습니다. 설마 가슴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 침대 옆 탁자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엄마의 미소가 담긴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엄마의 목에도 이 반지가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우리 서연이가 주눅들 필요 없어. 외할머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차려주신 아침 식탁, 제 어깨를 토닥이던 할머니의 거친 손. 하지만 사실 매일 아침 백화점에 출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판매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반지의 안쪽을 들여다보시더니 손가락으로 그곳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반지 안쪽에도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유진에게 영원히 아빠 엄마의 이름이 유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반지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회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미라 이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목에 걸린 반지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가난한 집안이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은 똑같은 반지를 보고 저렇게 충격을 받으신 걸까? 한서연 씨,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일 좀 해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 앞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반지가 어디서 온 건지 꼭 알아내야 해. 회장님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 반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편지들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고 사랑에 빠진 연인의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그 남자가 강태준이야. 네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럼 엄마는? 네 엄마 유진이는 강태준의 외동딸이었어. 백화점 재벌의 공주님이었지. 하지만 네 엄마는 그 화려한 삶을 버리고 평범한 남자를 선택했어. 그게 네 아빠였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30년 전 엄마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고 회장님은 격렬히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주신 반지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하지만 네 아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유진이는 홀로 너를 낳아 키웠지. 그리고 5년 전 유진이도 같은 사고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고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매사원이 아니라 백화점 재벌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 출근한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를 멈추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서연 씨, 회의실로 오세요.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윤미라 이사와 인사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미라 이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서연 씨, 이 가방 아시죠? 네, 어제 VIP 고객님께 판매한 샤넬 가방입니다. 그 고객님께서 오늘 아침 항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 가방이 가짜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 금고에서 꺼내서. 여기 감정서가 있어요. 정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 판 거예요. 미라 이사가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당신이 금고에 혼자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그때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한서연 씨, 이건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자진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미라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미라 이사가 저를 제거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증거는 모두 저에게 불리했습니다. CCTV 기록, 감정서, 고객의 항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정직 처분입니다.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야 할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 명품 판 거래. 겉으로는 착한 척 하더니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믿으면 안 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회장님과 비서실장이 급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직원을 찾았습니까? 그 반지가 어디서 온 건지 꼭 알아내야 합니다. 회장님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으로 몰린 제가 회장님의 손녀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윤미라 이사가 회장님께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명품관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직원이 가짜 명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소송을 준비 중이십니다. 뭐라고? 한서연, 회장님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 이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회장님께서는 저를 사기꾼으로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녀를 찾기도 전에 저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네가 사기를 쳤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지. 그런데 이제 어떡하니? 전화를 끊고 저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목에 걸린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외할아버지를 찾긴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서연 씨. 돌아보니 상무 김재현이었습니다. 그분은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무님?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윤미라 이사의 행동이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상무는 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조사해봤어요. CCTV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금고에 들어간 시간대의 영상이 3분 정도 끊겨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윤미라 이사의 부하 직원이 명품관 근처를 배회한 기록도 있습니다. 재현 상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미라 이사의 측근인 박 대리가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설령 증거를 찾는다 해도 제 신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무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빨리 집에 와. 강태준 회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재현 상무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고 목에 걸린 반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30분 후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차였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회장님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엄마의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서연이구나.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진이를 내 딸을 닮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니야. 먼저 내가 사과해야겠구나. 30년 전 내가 유진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하다고, 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딸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세 노인의 후회가 그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그리고 5년 전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딸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아비가 함께하지 못했어. 할머니께서 회장님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회장님, 유진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시대가 달랐을 뿐이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장님 앞으로 다가가 옷 속에서 반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가 저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평생 목에 걸고 다니시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반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똑같은 반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유진이한테 준 반지야. 딸이 20살 되던 해에 선물했지. 한 쌍으로 맞춘 거였어.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내가 간직하려고. 두 개의 반지가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두 반지를 손에 쥐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요. 외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머니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짜 명품 판매 혐의, 윤미라 이사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미라가 회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 애가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외할아버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제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외할아버지의 손녀라고 밝힌다면 사람들은 제가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 DNA 검사도 하고 기자회견도 열겠어.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미라 이사는 제가 외할아버지를 이용해 혐의를 벗으려 한다고 더 심하게 공격할 거예요. 저는 먼저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요. 회장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를 닮았구나. 그 아이도 그렇게 고집이 셌지. 할머니께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네 엄마가 남긴 일기야. 여기에 네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 여기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으셨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세세한 글씨로 적힌 이야기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저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는 소망.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하지만 꼭 기억해.
너의 외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분도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야. 언젠가 네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엄마가 평생 그분을 사랑했다고 전해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메우기에는 한밤이 짧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제 결백을 증명하고 당당하게 외할아버지의 손녀로 서고 싶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재현 상무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진지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 밤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재현 상무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CCTV 캡처 화면들과 거래 기록, 그리고 이메일 내역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윤미라 이사의 부하 박 대리가 명품관 금고에 3번 출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품관 소속이 아니에요.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누군가 그에게 임시 출입 카드를 발급해 준 겁니다. IT팀의 협조를 구해 기록을 추적했더니 그 카드는 윤미라 이사의 승인으로 발급됐어요. 재현 상무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사와 윤미라 이사 사이에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 사건 전날 5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물증이에요. 바꿔치기 한 진짜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이사회가 있다. 윤미라가 너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야. 나는 막으려 하지만 외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증명할게요. 전화를 끊고 재현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저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라 이사는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진짜 가방을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재현 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사무실 무단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사회 동안 미라 이사가 회의실에 있을 때 제가 그분 사무실을 조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상무님, 저는 재현 상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 정체성을 밝히고 싶습니다. 재현 상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백화점 본사 건물 15층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에는 임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이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갔고 외할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현 상무가 저에게 작은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20분 있으면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움직이세요. 제가 복도를 지키고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1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윤미라 이사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재현 상무가 준비해준 임시 마스터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보안팀장과 특별히 협의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명품 장식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재현 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서둘러요. 10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뒤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서연아. 미라 이사가 쓸만한 번호는 그녀의 생일 아니었습니다. 입사일 틀렸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 새겨진 트로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가방 하나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서연 씨, 누가 오고 있어요? 빨리! 재현 상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과 서류를 급히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단참에 숨어 있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데요. 이상하네. 제가 분명히 잠갔는데. 경비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1층 로비에서 재현 상무와 합류했습니다. 찾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보여주자 재현 상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이사회로 가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15층 대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윤미라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외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사회 중인데 무슨 일이냐? 다른 이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윤미라 이사님 이 가방 아시죠? 이사님 사무실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판매했다는 가짜 가방의 진짜 버전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사무실에 무단 침입을. 여기 증거가 더 있습니다. 재현 상무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CCTV 기록,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감정사와의 이메일까지. 윤미라 이사가 계획적으로 한서연 씨를 모함했다는 증거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라, 이게 정말이냐? 미라 이사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미라 이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대답해라. 이게 정말 네가 한 짓이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저 여자가 회장님께 접근하려는 게 보였어요. 미라 이사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회사를 지키려 한 거예요. 회사를 지킨다고? 직원을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한 게? 재현 상무가 추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미라 이사는 한서연 씨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라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옷 속에서 반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강태준 회장님께서 따님 유진 씨에게 주신 반지입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강유진의 딸이고 강태준 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일어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이 아이는 내 딸 유진의 딸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99.9% 일치 결과를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이사는 비웃었습니다. 타이밍이 참 좋네요. 사기 혐의를 받다가 갑자기 손녀라니. 그래서 제가 먼저 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저를 모함한 증거를 찾았고 그 다음에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내 손녀가 자랑스럽구나. 그때 할머니께서 회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유진이의 어머니이자 서연이의 외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유진이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미라, 너는 해고야. 보안 요원들이 미라 이사를 데려갔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백화점 고객 만족팀 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거창한 직책을 주시려 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할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뉴스 좀 봐라. 급히 뉴스 앱을 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재벌 강태준, 30년 전 딸 교통사고 사망사건, 타살 의혹 제기, 익명 제보자 강태준이 딸의 결혼 막기 위해 사고 조작 내부 문서 공개. 백화점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연 씨,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장실에서 외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알아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믿어요. 재현 상무가 전화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조작한 사람을 찾았어요. 윤미라의 남동생입니다. IT 전문가인데 해킹으로 파일을 조작했어요. 하지만 언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벌의 어두운 비밀, 딸을 죽이고 손녀를 이용하나. 제 휴대폰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30년 전 그날 내가 현장에 있었어.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고 유진이는 너무 급하게 운전했어. 그리고 트럭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결코 어머니를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증언일 뿐 아닙니까? 그때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 상무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문서 조작의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민호 전문가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문서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이 파일들은 2주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30년 전 파일이 아닙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IP 추적 결과 윤미라 전 이사의 남동생 윤태식이 유포했습니다. 윤미라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윤태식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재현 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딸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외할아버지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키운 딸인지 아빠는 자랑스럽다. 많은 기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경찰에 연행되던 윤미라가 회견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미라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더 이상 우아함은 없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때문에. 외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미라야, 나는 네가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랐어. 하지만 넌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혈연만을 중시하는 사회에. 하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해쳐도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윤미라와 윤태식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미라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외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끝났구나.
네, 외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2개의 반지를 꺼내셨습니다. 이 반지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저도 제 반지를 풀었습니다.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유진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유진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30년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아침 햇살이 유진 장학재단 사무실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을 볼 장학생 후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과거의 저와 겹쳤습니다. 서연 이사님, 면접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는 유진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실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아요. 면접 후 외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요즘은 회사 일을 줄이시고 재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계셨습니다. 오늘 면접은 어땠니? 좋았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매주 금요일 전통이 된 할머니 집 저녁 식사.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외할아버지께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2개의 반지가 하나로 세팅된 목걸이였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던 반지들이야. 이제 하나로 모였어. 우리 가족처럼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백화점 로비에 유진을 기리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엄마의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3개의 반지 이야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장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이사님, 저희 다음 주에 첫 장학금 받아요. 축하해.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그날 저녁 백화점 옥상 정원. 1년 전 이곳에서 외할아버지와 처음 진실된 대화를 나눴던 곳이었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진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외할아버지께서 2분의 손을 모아 잡으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들이 3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를 이어줬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석양이 3사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30년의 그리움, 오해, 상처가 이제는 치유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반지가 이어준 사랑. 명품보다 귀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고 재산보다 값진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